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안 좋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 일단 자료로 가셔가지고요.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정법하고 최신 판례요. 자, 근데 이제 형법 같은 경우는 뭐 개정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개정법이랑 이름까지 단 거는 형사소송법으로 가면 좀 개정법 정리하기 많죠. 그래서 형법은 이제 하나 정도 정리하면 되는 거고 형사소송법으로 가면 좀 정리해야 될 개정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법 지금 이제 오늘 형법이죠. 형법 같은 경우 첫 시간에 이제 개정법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최신 판례 위주로 갈 거고요. 최신 판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올해 딱 최신 판례라고 하면 지금 이제 상반기 최신 판례가 메인이긴 한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판례까지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메인은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그리고 작년 상반기 판례까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20년도 상반기 판례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럼 이제 작년 판례 같은 경우는 기본서 같은 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간단히 넘어가고 이제 상반기 판례 위주로 책에다 추가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봤던 판례라도 좀 판례 설명 꼼꼼히 하는 편이니까 기존에 그냥 객관식용으로 한 줄 처리하고 간단히 넘어갔던 것들도 좀 주관식 대비로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 번씩 리마인드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단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판서를 해놓고 갔는데 이 판서는 지금 개정법 관련이에요. 그래서 개정형법 정리 밑에다가 이 표를 하나 딱 그냥 그려놔버리세요. 지금 이제 개정된 부분은 딱 여기 하나예요. 근데 여기 하나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이게 교통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개정법부터 한번 보고 가죠. 자, 개정법 1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자, 일단 개정일자, 시행일자 보세요. 자, 2020년 5월 19일 날 개정돼가지고 실제 그날 즉시 시행되는 거죠. 5월 19일 날 시행됩니다. 자, 그리고 재정 개정 이유 그냥 읽어보시고 주요 내용 보세요. 자, 첫 번째 갑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면 자, 밑에 조문 박스 보세요. 신고법 비교해 놓은 거 있죠? 자, 왼쪽입니다. 원래 있던 조문이요. 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에요. 자, 의제 강간은 왜 의제 강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강간으로 의제한다요. 원래 강간이라는 건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폭행 협박이 없어도 일정의 경우 강간으로 의제해서 처벌하니까 의제 강간인 겁니다. 자, 그게 뭐야? 그 범행의 객체가 13세 미만자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린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 일단 305조 보시면 그래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폭행 협박 같은 건 구성 요건을 하지 않고 그냥 간음만 했다 하더라도 추행만 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처벌하겠다요. 이게 원래 있던 의제 강간인데 이제 여기에 추가됩니다. 자, 가번으로 다시 보세요. 의제 강간의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합니다. 그러면 16세까지도 폭행 같은 거 없더라도 강간죄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주요 내용 취지 정도만 봐두고 정리는 조문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번으로 갑니다. 예비 음모 추가되죠. 형법상 강간 등에 있어서 이제 예비 음모죄가 추가됩니다. 예비 음모는 원칙적 불가벌, 특별히 처벌 규정 있는 경우만 처벌이죠. 그래서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이제 강간 등에 대한 예비 음모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개정법 보세요. 밑에 표로 가셔가지고 우측 하단부터 보죠. 예비 음모부터. 이건 새로 신설됐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7 이런 죄들의 예비 음모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신설됐고요. 법정도 이거 생각보다 많이 센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법이랑 생각을 해보면. 자, 그 다음 이제 의제 강간이 중요하죠. 자, 305조 1항이 바뀐, 자, 305조를 그대로 갈아엎은 게 아니라 305조를, 원래 있던 305조를 1항으로 올려가지고 그대로 두고 2항을 추가 개정한 거죠. 자, 그래서 2항 보세요. 원래 13세 미만 사람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다가, 자, 2항이 신설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에요. 그럼 15살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에 대하여 폭행 협박 없이 그냥 간음 추행만 하더라도 처벌을 하는데 자, 여기 제한이 들어가죠. 행위자입니다. 피고인이에요. 그 행위자, 피고인, 가해자가 19세 이상이어야 돼요. 자, 이 조문이 왜 들어가겠어요? 청소년들끼리 연애하다가 이렇게 잠자리하고 이런 거를 처벌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런 걸 비껴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19세 이상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항 조문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2항까지 하고 나서 이 체계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건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제가 특별법 강의할 때 얘기하죠. 아청법이나 성폭법 같은 거 여러분들이 형법 강론 공부하듯이 죄 하나하나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사례 등 기록에서 언급될 것 같으면 법전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쓸 수 있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딱 이 정도만 외우고 들어가겠죠. 자, 이게 지금 무슨 정리예요?
성폭력 범죄 관련해서 객체를 세 군데로 나이대로 나누고 그 객체들에 대해서 행위별로 나눠가지고 형법으로 갈 거냐 성폭으로 갈 거냐 아청으로 갈 거냐 이 정도 교통정리만 미리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물론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안 외우고 주관식 시험 같으면 법전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법전을 찾을 때예요. 죄명을 물어보는 사례가 나왔을 때 기소된 걸 가지고 유무죄를 따지는 기록시험에서 이런 성폭력 범죄가 나왔을 때 법전 어느 부분을 찾아야 내가 지금 의율하려는 죄가 나오는지를 위치 정도만 딱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정도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13세 미만자에 대해서 강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폭행 협박으로 한거 현조 곤란케 만들어가지고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풀어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형법 강론에서 배우는 거고. 자, 13세 미만자에 대해서 강간 성폭으로 가죠. 다 이쪽 범죄 성폭으로 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서 복습하실 때는 어떻게 복습하시는 게 맞냐면 이쪽부터 정리하세요. 형법에서 배운 형법상 범죄를 정리한 다음에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추가하는 식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항상 일반법, 특별법이 있으면 최종 결론은 특별법 우선 적용이지만 공부를 할 때는 일반법부터 정리하고 특별법에서 가중된 구성 요건이 뭐가 있냐 이렇게 추가하면서 가셔야 돼요. 공부할 때 이렇게 역순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일반 형법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이런 건 다 강론에서 배우니까 뭐 이런 거 추가할 것도 없죠. 자, 그리고 형법상 뭐야? 화간은 처벌하지 않아요. 화간이라는 거 뭐야? 동의해가지고 서로 동의해가지고 잠자리하고 이런 거는 처벌하지 않는다죠. 형법에서. 자,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13세 미만자에 대해서 이런 범죄들하면 성폭법 7조로 가중처벌해요. 그리고 당연히 공부할 때는 법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시험장에서는 딱 펴가지고 바로 의율해가지고 형법으로 쓰지 않고 성폭으로 최종 죄명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여기 보세요. 동의해가지고 가늠한 거에 대해서는 형법 305조 1항 의제강간으로 가죠. 원래는 305조였는데 이제 법이 개정됐으니까 1항으로 가는 겁니다. 2항까지 생겼으니까. 자, 그 다음에 13세 이상 19세 미만이죠. 그러니까 19세 이상이라는 건 여기는 18세 이하나 19세 이하나 같은 말이니까. 자, 아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청 7조로 쭉 처벌하고 원래 지금 형법이 개정되기 전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13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화간은 우리 형사체계상 처벌하지 않는 거였는데 지금 뭐야? 형법 305조 2항이 신설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13세 이상 18세 이하가 아니라 이제 법에 써있는 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객체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청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했더라도 형법 305조 2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가 되는데 이 경우에 특이하게 행위자에 대한 나이 제한이 들어가죠. 그 행위자는 19세 이상의 성인에 한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내용은 조문으로 다 본 거고. 그래서 원래 정리했던 표에다가 이걸 수정해가지고 추가해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습할 때 여기 써 있는 조문은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용 법전을 손으로 찾아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한번 일독씩은 하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찾아볼 일이 있으니까. 자, 형법 개정법은 일단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개정법은 좀 형사소송법에서 분량을 많이 잡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신 판례로 바로 넘어가죠. 이게 지금 이걸 꼼꼼하게 볼 것 같으면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 만에 다 봐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혼자서 볼 수 있는 것들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좀 설명이 필요한 거 위주로 좀 보고 갈게요. 자, 일단 1번으로 가셔가지고 죄형 법정주의죠. 자, 밑줄 친 부분 정도만 간단히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객관식 한지문용이에요. 그래서 2번 판례 명확성 원칙에서도 마찬가지 그 밑줄 친 부분만 그냥 객관식 한지문용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죠. 죄형 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예요. 자, 대가로 1번의 밑줄 부분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줄 그 음영 부분 대가로 1번의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어떤 법 위반 관련이면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에요. 대부업이라는 건 고리대금업자죠. 돈 빌려주고 막 이자 고리대로 받고 막 이런 거. 자, 근데 이제 대부업법 위반죄로 걸리려면 일단 대부를 해야 돼요. 대부업을 해야 되는 건데 자, 밑줄 친 부분으로 갑니다. 금전의 대부는
물론 안 주네요. 대충 객관식 한 줄용인데 그래 좀 사실관계 봐야 돼가지고 그 개점 요소로서 거래 수단 방법 불문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 일정 액수를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빌려주고 얼마 있다 갚아라 이게 본질이라는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신용이 제공돼야 된다요. 너를 믿고 빌려주는 거죠. 어쨌든 그게 신용 공여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밑줄 부분 보세요. 금전 교부에 관해서 빌려준 걸로 볼 수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까지도 대부업상 금전 대부에 포함시킨 것. 포함시키는 건 피고인한테 불리한 해석이죠. 처벌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는 뭐야? 불리한 유추 해석 허용되지 않는다.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다요. 자, 이렇게만 보면 잘 안 하다 보니까 밑에 이제 대가로 2번 음형 부분 보세요. 사실관계거든요. 자, 첫 번째 줄부터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고 끝에 네 줄 한번 보세요. 피고인이 의뢰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피고인이 대부업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인 거죠.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려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 태도가 뭐다? 자, 피고인의 행위가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상품권을 헐값에 사들였다예요. 그러니까 뭐야? 10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가져오면 9만 원 현금으로 뭐야? 상품권 깡을 해준 겁니다. 자,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거죠. 자, 이건 뭐예요?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아니라 그냥 10만 원짜리 상품권 들고 오면 현금 궁한 애들한테 9만 원을 그냥 9만 원 바꿔준 거에 불과하니까 돈 빌려준 게 아니다요. 자, 그래서 끝에 네 줄 쭉 밑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러이러한 것은 대부의 개념 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금전 대부가 아니니까 그럼 결론이 뭐야? 무죄입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구성 요건 해당성이 배제돼서 범죄 불성이 무죄로 풀려난 사안이에요. 그 사실관계 정도 보고 의미만 딱 연결시킬 수 있으면 뭐 객관식 한지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건 기록에도 안 나오겠죠. 워낙 법이 특이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죠. 불능미수 갑니다. 자, 대가로 1번 밑줄 부분 쫙 읽어보시면 여기서 딱 사례쟁점 하나 떠올라야 돼요. 어떤 쟁점 떠올라야 돼요? 불능미수와 가벌적 불능미수와 불가벌적 불능범의 구별이죠. 위험성 판단 기준이에요. 자, 위험성 판단 기준 학판검에 이 정도 딱 키워드 떠올렸으면 학판검 쓸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안 떠오르면 그거 채워 넣으셔야 되고. 자, 위험성 판단 기준에는 판례 태도는 일관성이 없죠. 구객관서를 취한 판례도 있고 추상적 위험성을 취한 판례도 있다요. 그렇죠? 그럼 이 판례는 지금 전자예요, 후자예요? 자, 대가로 1번의 밑줄 부분 제일 마지막 보세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게 지금 위험성의 의미죠. 범죄행위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실현이 불가능한 절대적 불능을 의미한다. 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 개념 잡는 건 구객관설이죠. 지금 이 판례는 구객관설에 따라서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다요. 그리고 지금 대가로 1번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추가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에 배운 내용 그대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로 1번 지금 처음 보면 안 돼요. 다 지금 배운 거를 판례가 또 판시하고 있는 거구나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건데 체크 안 하셔도 돼요. 다 지금 기본서는 어디서 다 정리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안만 보면 되죠. 대가로 2번입니다. 이것도 특별법이라서 뭐 객관식용을 일단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마약법 위반, 마약 수입행위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수입행위. 자, 다음 줄 뒤에 보세요. 그 수입행위죠. 외국에서 들여오는 행위는 그 의약품을 선박 항공기로부터 양육, 물에서 꺼내가지고 지상에 딱 반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예요. 기수 시점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기수 시점에 이르지 않았을 때 미수가 되려면 자, 예비 의무와 미수의 구별 기준은 실행의 착수 의무죠. 자, 실행의 착수 시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줄. 우리 사항과 같이 우편 등을 통해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수신으로 해서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의약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이것 좀 한국에 보내주세요. 소포 보내는 거죠. 제출한 때 밑줄. 제출할 때 동그라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요. 자, 마약법 의약품 수입행위입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가 언제다? 우편으로 보낼 때 우체국에 가서 이것 좀 한국에 보내주세요 라고 맡겼을 때 실행의 착수. 그게 실제 우리나라 땅에 도달을 해야 기수인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실행의 착수 시기, 기수 시기 딱딱 일반론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안 검토입니다. 따라서 이해 보세요. 국내 주소를 알려줬어요. 여기다 보내라예요. 하지만 다음 줄이죠. 제출 자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예비라고 볼지언정 실행의 착수는 인정할 여지가 없대요.
실행의 착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불능미수니 장애미수를 따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예비에 그쳤다. 미수 안 된다. 끝이에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 끊어주세요. 이제 다른 사안이에요. 죄가 달라져요. 자, 그 다음 단락 이제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 줄이에요. 자, 사실관계입니다. 자,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제3자로부터 필로폰 수입을 위해서 워터볼 액체에 필로폰을 용해해서 녹여 들어와가지고 다시 정제 과정 거쳐가지고 가루로 남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수입하고자 하였다. 자, 이게 뭐야? 이러한 행위가 범죄 성질상 그 실행의 수단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 이 표현 자체는 불능미수 표현이죠.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러니까 판례는 지금 뭘 파시하고 있는 거야? 이 사실관계에서 이건 충분히 범죄 발생이 가능한 사안이니까 불능미수는 논할 여지가 없다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끊어서 따로 보셔야 돼요. 지금 불능을 논한다라는 건 실행의 착순이 인정이 돼서 미수의 성질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은 사안이 다른 거예요. 괜히 엮어서 보지 마시고. 그래서 불능미수는 아니다. 그럼 뭐야? 장애미수나 뭐 하다못해 중지미수 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결론은 없어요.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5번으로 가셔가지고. 자, 밑줄 친 세 줄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읽어봅시다.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형법 37조 후단경합입니다. 전단경합, 후단경합이죠. 후단경합 하면 딱 멘트가 떠올라야 돼요. 금고 이상 어쩌고저쩌고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확정 판결. 자, 37조 전단경합의 처리는 38조죠. 37조 후단경합의 처리는 39조예요. 여러분들이 공소장을 보거나 판결문의 적용법조를 보거나 3738, 3739는 항상 붙어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뒷부분을 봤더니 3738이 써 있으면 뭐예요? 아, 우리 사안이 실체적 경합, 전단 경합으로 기소된 사안이구나요. 3739조가 두 개가 써 있으면 아, 후단 경합이 뭔가 하나 들어가 있는 공소 사실이구나 이렇게 파악하라고 그랬어요. 3738, 39가 다 써 있으면 세 개가 써 있으면 전단 후단이 같이 기소된 사안이구나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건 기록 읽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형법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형법 객관식만 대비할 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삭이 다 커버되는 것들은 다 같이 배워야 돼, 이런 것들은. 자, 3739입니다. 후단 경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형법전 한번 찾아보세요. 자, 39조를 한번 보세요. 37조 후단이 뭔지 설명은 이제 여기 2단계에서는 안 해야죠. 자, 39조 1항 보세요. 후단 경합의 처리입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데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평을 고려해서 그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고요. 효과, 동시에 어떻게 고려한다? 감면할 수 있다. 임의적 감경면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감경의 방법은 어떻게 돼요? 지금 법전의 39조를 딱 펴보면 감경한다만 써있죠. 뭐 3분의 1을 쪼개니 뭐 2분의 1을 쪼개니 5분의 1을 쪼개니 뭐 3년을 빼주니 이딴 게 안 써있잖아요. 그럼 감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 판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죄형 법정주의 형을 어떻게 정할 건지는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게 어디 써있다? 55조로 갑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법전에 정보가 많이 있어요. 자, 55조에 보시면 법률상의 감경을 하는 방법을 55조라는 역시 형법 법에 쓰고 있는 거예요. 자, 1항 1호 사형 깎을 때, 2호 무기 깎을 때, 자 3호를 봅니다. 유기징역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2분의 1을 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경할 때 처단형의 범유가 할 때 2분의 1을 쪼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분의 1을 뭐에 대한 2분의 1? 형기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면 이런 건 여러분들 다 기본 상식이에요. 특히 형제실 재학생분들 중에 형제실 준비하실 분들 이런 거 잘 하셔야 되죠. 자, 내가 법전을 찾아봤더니 5년 이상의 징역인 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감경을 할 거예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바로 산수 계산이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건 실무에서 실제로 일을 할 때도 써먹어야 되니까. 일단 5년 이상이라는 건 5년 이상 30년 이하죠. 갑자기 30년 어디서 튀어나와요? 5년 이상이라만 써있잖아요. 강론에는. 그러면 징역형의 상한이 30년에 어디 써있어요, 여러분들? 42조에 있죠? 42조를 보세요. 이거 다 지금 형법론에서 배우는 겁니다. 형법이에요. 이거 특별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록도 아니에요. 형법 청론 때 배우는 거예요. 자, 42조 보세요. 42조 본문에 보시면 징역,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라고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칙 규정에서 5년이라고 하한을 정하고 있고 상한을 안 정하더라도 상한은 42조 본문에 따라 30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딱딱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게 5년 이하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돼요? 1개월 이상 5년 이하가 되는 거죠. 역시 42조 본문. 자, 어쨌든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건 5년 이상 30년 이하고, 자, 감경을 하라고만 써 있는데 어떻게 감경한다? 55조 1항 아까 3호 봤잖아요. 형기의 2분의 1이라는 건 단기, 장기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2분의 1을 쪼개서 2년 6개월이 되는 거고, 얘도 2분의 1을 쪼개가지고 15년이 되는 거죠. 그럼 감경한 결과가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55조예요? 형제실 배우면 여러분들 법령의 적용, 차단형의 범위 구하는 게 A급이잖아요. 그거 할 때 이거 무조건 들어가요. 이건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편김에 6호를 보세요. 이거 형법 객관식용으로. 뭐 최신 판례가 아니라. 자,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자, 아까 3호랑 비교해보면 조업전문에는 다액의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써 있는 거로만 보면 만약에 이게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라고 하면, 그냥 또 여러분들도 너무 또, 자, 비교해가지고 2천 이상, 물론 이 벌금에 대한 상한도 아까 형벌 규정이 있죠. 자, 5천 이하의 벌금이라고 봅시다. 자, 이걸 감경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징역에 써 있는 거 설명한 걸 생각을 해보면 다액을 깎으라고 했으니까 다액만 깎아가지고 2,500 이하 2,000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긴 판례가 들어가죠. 판례가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요? 조문에는 다액이라고만 써 있지만 3호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하한도 같이 쪼개요. 이건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법조문을 달리 해석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 그 형법 기본서에 가면 그 판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자주 나와요. 형법론 나올 때. 자, 일단 이 기본을 잡고 다시 판례로 가보세요. 39조 1항에 따라서 후단 경합관계가 인정되고 판사가 임의적이긴 하지만 감경을 하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법률상 감경에 대한 55조 1항은 그때도 적용된다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판사가 자 이렇게 감경을 했는데 그럼 2년 6개월 이상을 때려야 되는데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판사가 여기서 2년을 때렸어요. 이거는 지금 법에서 정한 감경의 범위를 벗어난 재량권이니까 위법이 돼버리는 거죠. 위법하다고 대법원 판시한 판례입니다. 실제로 원래 이 대법원 판례가 없을 때는 39조 감경 같은 경우는 판사가 마음대로 했어요. 훨씬 더 이것보다 더 경하게 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딱 들어가면서 아니 이것도 감경인데 왜 네 멋대로 했냐. 일반적인 감경 55조로 딱 산화를 해버렸어요. 이게 실무상 되게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실 하실 분들도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변시에서는 그냥 객관식 한 지문이에요. 처단행의 범위 구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 대가로 1번 한번 읽어보시면 그 얘기일 겁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표현은 그 세 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도 한 번만 설명을 해보면 자, 이건 다 쓰셨죠? 이제 지웁시다. 제가 형법 수업 때 얘기하죠. 처단형의 범위 구하는 게 아직 변시의 메인으로 안 나오긴 한데 최소한의 방어는 해두셔야 돼요. 그럼 일단 처단형이 뭔지부터 잡고 가야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 때 한 번 더 하긴 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형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형사법을 공부할 때 표현 자체가 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서 지금 책에서 쓰고 있는 판례가 말하고 있는 형의 종류가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용어가. 그럼 어느 형을 의미하는 건지가 바로바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형이라고 하면 법정형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선고형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개념이 선택형, 처단형이죠. 자, 법정형이 뭐야? 법전에 써 있는 형.
살인죄의 법정형, 살인죄의 형, 자, 공소시효 같은 거에서 말하는 형이 공소시효 기간 찾을 때 기준되는 형은 거기서 말하는 형은 법정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법정형, 법전을 딱 폈을 때 써있는 형이에요. 살인죄를 펴면 250조 1항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써있잖아요. 그쵸? 법정형. 선고형은 뭐야? 최종적으로 유죄 인정을 전제로 유죄 판결 주문에 찍혀 나오는 형이에요.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사 판결 주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서 불이익한 형이라고 할 때 그 형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례도 있잖아요. 법정형이 더 세지더라도 선고형의 경한 이상 불이익 변경 판례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형이라는 말을 딱 봤을 때 아 이게 법정형인지 선고형인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런 거 다 기본서에 써 있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외우기 전에 아 형이라는 게 일단 이런 게 있다가 기본 개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외워야죠. 분류가 일단 카테고리 분류가 돼 있는 상태에 세부적인 걸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가거든요, 보통. 어쨌든 형이라고 하면 법정형, 선고형이고 그 사이에 있는 개념으로 선택형, 처단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선택형이 뭐야? 살인죄의 법정형을 펴보면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를 써 있다고요.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결과형을 말해요. 자, 사형이 있고 무기가 있고 5년 이상의 징역, 유기징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결과형이에요. 자, 처단형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여기다가 가중감경이 들어갑니다. 이 법정형에 가중감경을 한 결과형을 말하고 그럼 당연히 처단형은 범위가 나와요. 아까 39조 1항 감경 같은 거 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고형은 뭐예요? 이 처단형의 범위에서 말 그대로 이제 판사가 내부적 양형 기준 같은 거 고려해서 재량을 행사해서 이 범위 내에서 정기형을 찍어가지고 우리 형사는 정기형 선고죠.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5년 이상이면 5년이면 30년 이하예요. 아까 2분의 1 감경하면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가 되죠. 그 사이에서 10년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계산할 때 이 선택형이라는 건 처단형의 범위에 포함되죠.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개념 잡는 거고. 처단형의 범위 구하는 순서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처단형의 범위 구하는 순서라는 거 말을 바꾸면 뭐예요? 가중감경의 순서예요. 가중감경 사유가 여러 개가 경합할 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일단 조문 하나가 떠올라야 되죠. 형법 56조를 보세요. 56조에 써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당연히 죄형법정주의 대상입니다. 형을 정하는 거니까. 자, 56조에 보시면 가중감경의 순서가 1, 2, 3, 4, 5, 6 정해져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두 문자를 따서 외워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상적 경합을 언제 할 거냐가 지금 56조에 안 써 있어요. 상경은 가중이 아니기 때문에 56조에 안 써 있습니다. 이건 외우지 않으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거 순서가 틀어진 순간 결과가 달라버려요. 틀려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메인으로 배우는 과목이 어디예요? 형제실이에요. 형사재판 실무에서 판사가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형제실에서 A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수원 기준으로 따지면 연수원이 1, 2, 3학기 시험을 보면 1학기 시험의 메인이에요. 처단형의 범위 구하는 법령의 적용을 쫙 한 결과 최종적인 주문까지 때려라. 이게 연수원 1학기 시험 메인입니다. 형제실에서.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형제실에서 메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어쨌든 실무 과목 포함시키는 게 변시예요. 여러분들 시험 과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형제실 실무 교수님들이 들어가면 이 문제를 되게 내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못 내고 있을 뿐인데 그렇다고 안 낼 거라고 약속한 건 아니니까 언젠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방어를 해두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각칙 본조가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형법상 상습절도. 형법상 상습절도 딱 법정을 펴봤을 때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형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위에 거에다가 2분의 1 가중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각칙에 써 있는 가중부터 먼저 한다. 폭처법 2조 2항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각칙 본조 가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총칙상 가중인데 이건 34조 2항이 특수교사 방조를 말하고 이런 건 케이스 잘 안 나옵니다. 34조 2항이에요.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상적 경합 처리라. 상상적 경합 처리를 그래서 나중에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상경 처리를 한다는 게 뭐야? 상경관계에 있는 범죄의 법정형을 비교해서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니까 경한죄는 그 후에 계산해서 등장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순서 바뀌는 순간 그냥 결론 틀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형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형의 선택, 무기를 선택할 거냐, 유기를 선택할 거냐는 수험생이 임의로 할 수 없고요. 출제자가 정해줘요. 무기와 사형 무기와 유기징역이 선택형으로 있는 경우는 유기징역을 선택해라. 뭐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으로 있는 경우는 유기징역을 선택한 전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전제를 깔아줍니다. 그 다음이 형법 35조 누번 가중에 장기 2배 가중. 그 다음에 법률상 감경입니다. 그리고 형제실 같은 경우는 감경 사유 같은 경우는 필요적만 해라 이렇게 가요. 심신미약 감경 같은 거 개정된 것도 반영해서 그 형제실 기록 보신 분들은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장량 감경이고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경합범위라는 건 37조 전단도 있고 39조도 있잖아요. 효과가 다르죠. 38조랑 39조 처리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럼 후단 처리부터예요? 전단 가중부터예요? 후단 처리부터요. 이것도 순서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후단 경합 처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전단 가중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장량 감경을 할지 말지도 문제 출제자가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 두 문장 따가지고 순서대로 가중 감경을 할 수 있을 정도 정리해 두시고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오긴 했어요. 너무 쉽게 나오긴 했어도. 그 변시 6회 객관식을 보시면 뭐 강도상해죄랑 무슨 죄랑 해가지고요. 여기서 유기징역을 선택해서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상한이 얼마고 하한이 얼마고 무기징역을 선택해서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상한이 얼마고 하한이 얼마다 이렇게 객관식 오진서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방어만 해가라는 게 이걸 정리하고 정리한 데 맞춰가지고 그 6회 객관식 풀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출이 한번 된 거니까. 그럼 한 번 됐으면 그거보단 다음번에 더 어렵게 나올 건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딱 정리해 주세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설명만 해드리면 상경 처리 같은 거를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 A, B, C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을 계산한다는 건 일단 전제가 뭐가 깔려 있어요? 이 범죄들에 대해서 유죄 인정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형제실 메모는 기본적으로 2장이 들어가요. 뭐 3장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형제실 메모가 왜 기본 2장이에요? 전체 기록에 대해서 유죄, 무죄, 공소기각, 면소, 유죄, 무면공 결론 낼 때 필요한 기록 정리 메모가 한 장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유죄 인정한 것만 따로 빼가지고 이 처단형의 범위 구하는 메모를 따로 합니다. 형제실 메모 그래서 기본적으로 2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소한 기준으로 하면 A3 한 장, A4 한 장이에요. 자,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전제를 깔아주고 그냥 이해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A, B가 상경이고 C는 그냥 실경이에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가중감경을 해보자라고 하면 자, A 법정형 찾아 써놓고 B 법정형 찾아 써놓고 C 법정형 찾아 써놔요. 그쵸? 그리고 각칙 본조 가중하는 거 있으면 이제 가중해가지고 쓰는 거겠죠? 그리고 34조 2항 같은 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상경 처리를 하자. 그럼 상경 처리가 뭔 거예요? 상사적 경합 40조죠? A, B가 상경관계니까 이 두 범죄에 대해 상경 처리를 하는 겁니다. A, B 중 만약에 중한 게 A라고 하면 A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두 죄에 대해 상경 처리한 결과는 B는 무시하고 이제 A만 잘 처벌하자예요. 그리고 C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죠. C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상경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이하에서 형을 선택하고 누범 가중을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B라는 범죄는 이 계산에 등장을 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누범 가중할 때도 A한테만 하는 거예요. B는 더 이상 여기서 계산관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경처리를 막 이런 데서 해버리면 계산 결과가 아예 틀려버리죠. 그래서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순서는 그래서 상경 같은 56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두 문자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제가 수업할 때 웬만하면 두 문자 안 따는데 제가 따는 두 문자는 정말 기본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만 더.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후단 경합 처리를 먼저 하는 게 왜 중요해요? 자, 후단 경합 효과가 뭐야? 이건 형소법이나 이건 근데 형법에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형법에서 죄수론 37조 후단 경합 효과예요. 실무적인 의의가 뭐야?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면 주문이 2개로 쪼개집니다. 지금 이게 처단형의 범위를 내가지고 주문 선고형 때리려고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렇게 유죄 주문 때리는 게 주문이 그냥 징역 10년에 처한다 라고 나올 건지
아니면 판시 1사실에 대해선 징역 1년, 판시 2사실에서 징역 3년 각각 처한다. 두 개가 쪼개질 건지 답을 하나만 쓸 건지 두 개가 쓸 건지가 달라진다고요. 후단경화 관계 있으면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객관식 기출도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했어요? 기출 문제가? 자, 예로 한번 봅시다. 다시 2로 와가지고. 자, A, B, C를 유죄 인정을 할 건데 그 사이에 전과가 하나 들어가요. D 사실에 대한 확정 판결 전과 그리고 금고 이상입니다. 이런 거 다 이제 기록 같은 데서 푸는 거죠. 당연히 이런 거는 객관식 정도는 간단히 언급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D라는 이 확정 판결과 후단경화 관계가 인정되는 건 A, B죠. 그쵸? A, B와 이 전과가 후단경화 관계고 C는 무관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럼 이런 후단경화 관계 판단을 쓰면 그 처리가 언제 들어온다고? 여기 들어온다고요. 후단경화 처리가 뭐예요? A, B 죄는 D와 같이 판결했을 때 형평을 고려해서 임의적으로 감경을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건지만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C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A, B와 C를 같이 주문 선고가 가능하다요, 안 하다요? 안 된다요. A, B는 고려해서 해야 되고 C는 고려하면 안 되니까 주문을 같이 이제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문이 쪼개집니다. 여기서부터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없다 그러면 A, B에 대한 계산한 결과 후단경합 관계가 D까지 성립돼 버린다고 하면 얘 둘은 후단경합이니까 주문 따로 내고 얘는 후단경합 관계 없으니까 C는 C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전단경합이잖아요. 그럼 C에 대해서는 전단경합을 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C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A, B는 쪼개져 날아가 버렸죠? C에 대해서는 역시 전단경합 같은 거 하지 않고 장량감경만 주어진 대로 판단해서 처단형이 하나 나오고 주문이 하나 나오고 A, B는 아까 상경 같은 거 없다는 전제로 A, B 같은 경우는 A, B는 A, B 사이는 또 실경관계죠? 그러니까 A, B에 대해서는 전단경합 해가지고 중앙거에다 2분의 1 가중해서 장량감경 같은 거 주어진 대로 해서 주문이 하나 따로 나옵니다. 처단형의 범위가 두 개가 나오고 주문이 그에 따라서 선고형 하나, 두 개 이렇게 각각 나온다요. 이게 뭐예요? 후단경합의 효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객관식 기출도 했어요. 책에 다 써있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니까 뭐야? 순서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 순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단경합부터 한 다음에 후단경합 들어가 버리면 이게 막 엄청 꼬이는 거죠. 그냥 답이 틀려버려요. 말 그대로 산수계산인데 중간중간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산수계산이에요. 이 형제실 같은 게 되게 꼼꼼한 사람들이 계시죠. 실제로 형제실험에서 꼼꼼한 사람들이 잘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5번 판례 한번 보세요. 이 판례는 지금 무슨 얘기인 거야? 이 판례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런 식의 케이스가 있을 때 여기까지는 후단경화 같은 게 등장할 여지가 없고 딱 2단계. 자, 2단계에서 A, B가 D 죄와 지금 후단경화 관계가 있다. 그리고 나는 판사 입장에서 이건 재량이죠. 판사 재량. 감경을 하겠다고 했으면 55의 죄에 맞춰가지고 2분의 1을 깎아서 가고 그 이상 그 이하는 안 된다는 판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 판례를 읽었을 때 여기서 여기가 지금 대원 판례가 새로 나왔구나. 딱 머릿속 위치가 여기 딱 위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얘기는 형법의 형법론에서 배우는 겁니다. 일단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형제실 수업을 따로 듣진 않으니까 변시대 비용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걸 딱 배우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건 형법도 아니고 형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형법 시간에는 형소로 미루고 형소 시간에 형법이 미룰 수가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게 서로 미루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형법 때도 얘기하고 형소 때도 얘기하고 기록 때도 얘기해요. 최신 판례 때도 한번 하잖아요. 여러분들 워낙 모르니까. 실제로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실수를 많이 해요. 짜잘하게. 자, 해서 뭐 설명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시다. 6번도 이것도 형소랑 이 판례는 형소 최신 판례도 들어가 있어요.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형소 지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밑줄 한번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이거는 형소도 들어가니까 같이 정리하세요. 두 번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꼭 형법 시간이니까 형소는 미루겠다 이런 사람들인데 같이 정리합니다. 어려워요. 유죄 확정 판결 등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확정 판결의 존재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유죄 판결 아직 살아있죠? 자, 그럼 언제 효력을 상실한다? 자, 그 다음 줄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 재심 심판 결과 재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면 종정 판결이 당연시효예요.
확정입니다. 선고만 가지고도 안 되죠. 자, 재심이라는 거 기본부터 가세요. 재심이라는 건 개시 절차와 심판 절차로 이분화되어 있죠. 개시 절차에서 재심 사유를 판단해서 비상구제 절차인 재심을 열어줄지 말지를 결정해요. 거기에서 이제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재심 심판 절차로 넘어가고 재심 심판 절차는 배울 게 없죠. 왜? 동일 신급의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상소심과의 차이죠. 상소는 원심 판결을 가져다 보면서 원심 판결의 당부 판단이에요. 재심은 개시 결정이 있는 순간 기존의 유죄 판결 버려버리고 그냥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요? 2심 재판을 다시 한 거면 3심 상고가 가능한 거고 1심 재판을 다시 한 거면 2심 항소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런 상소 절차까지 거쳐서 확정이 돼야 기존의 유죄 판결이 효력을 상실한다. 지금 딱 풀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뭐 이걸 정리할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자, 세 번째 줄.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야? 다른 사건 병합도 안 돼요. 관련 사건 병합 배우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병합 심리가 안 돼요. 재심 개시 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 할 수 있고 바꾸는 것도 안 되고 병합하는 것도 안 된다 정리합니다. 여기서 공소장 변경이 안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 정리할 법리의 근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자,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가세요.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상습절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행범죄입니다.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후행범죄예요. 동일한 습벽이니까 역시 절도, 습벽 발현에 의해서. 자, 그런데 기존의 그 선행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된 거죠. 일단 두 줄 밑줄하고 표현해 주세요. 일단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 판결 선고라는 건 사실심 판결 선고, 기판력의 기준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요. 일단 쫙 밑줄 해주시고 별표 해주시고. 이건 딱 형소쟁점이긴 한데 외워버리세요.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뒤에 것까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자, 일단 기본 케이스부터. 자, 상습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선고된 유죄 판결이 확정까지 됐어요. 자, 그랬는데 동일한 습벽 발현에 의한 절도니 상습절도니를 또 검사가 새로 공소 제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판례 무시하고 이 사안에서 이 새롭게 공소 제기된 절도에 대한 법원의 조치가 뭐야? 형소쟁점이 떠올라야 돼요. 형소쟁점 있잖아요. 판례 태도가 뭐야? 면소 판결서 이렇게 가잖아요. 포괄일죄 일부 범죄에 대해, 그러니까 포괄일죄의 일부 범죄의 확정 판결이 있은 이후 추가 동일습벽 그 나머지 범죄에 기소된 경우에 법원의 조치네요. 판례 태도 면소 판결설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판례가 추가되죠. 이러한 면소 판결을 때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 확정 판결에서 상습으로 처단될 것을 요한다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제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뭔 소리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절도로 가버리면 이 판례가 들어갈 여지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지금 다 보시면 판례가 상습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알고 보셔야 돼요. 이게 알고 오면 문장이 끊어서 읽어져요. 아, 상습이니까 일단 기판력은 발생하는 일반적 사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재심이니 뭐 이런 얘기가 없으면 상습으로 처단됐죠. 그 면소 판결에서 판례 태도에 따르면 이 절도에 대해서 기존의 기판력 미쳐버리니까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 사안은 중간에 뭐가 추가되는 거죠. 자, 중간에 지금 어떤 사정이 추가돼요? 이 상습절도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청구가 되고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서 재심 판결이 선고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확정까지 돼요. 일단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기판력은 발생을 하죠. 자, 근데 우리 판례 결론, 결론부터 읽고 갔잖아요. 우리 판례 결론이 뭐야? 이런 재심 같은 케이스가 아니었으면 기판력이 미치니 마니를 따져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재심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재심 판결 기판력
일반 추가 범행에 대한 공소제기 재판에 미친다요, 미치지 않나요? 미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 결론까지. 이 지금 절도를 재판하는 법원에서 실체 판결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거기까지 정리하세요.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무슨 깊이 있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필요한 범위는 다 배운 겁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케이스가 있구나. 상황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객관식 표현인 거고, 만약에 이걸 사례 같은 경우에 법원의 조치를 논하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판례 쫙 써주고 법원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유무죄의 실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결론인 겁니다. 유죄니 무죄니 따져봐야 하니까 이때 쓰는 표현이 실체 판결 선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은 읽어보시면 돼요. 자, 끝에 세 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단락 끝에 세 줄 밑줄 친 거 있죠. 자, 그 위에 밑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이후부터. 재심 심판 절차에서 개시 결정의 확정만으로는 재심 대상 판결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재심 대상 판결 전후 범한 선행 후행 일죄성은 재심 대상 판결에 의해서 분단돼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 상습범이다. 지금 이 문단은 무슨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논한 결론의 근거를 써주고 있는 겁니다. 동일성이 깨지니까 기판력이 미치지 않나요? 기판력이 미치기 위한 객관적 동일성 판단 요건을 검토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심이 들어감으로써 동일성이 깨져요. 동일성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 자, 그리고 뒤에 보세요. 그러므로 선행범죄 공소제기 효력은 후행범죄 미치지 않고 기판력도 미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읽어보시면 이게 뭐랑 엮이냐면 아까 앞에서 봤죠. 재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안 됩니다. 공소장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기판력을 부정해서 새롭게 실체 재판에서 유죄 판결에서 처벌할 수 있게 만들자가 이게 실무적인 근거예요. 이론적인 근거 위에 써 있는 거고 현실적인 근거가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이해해보세요. 근데 뭐 이해 못해도 돼요. 자, 뭔 소리예요? 자, 이건 공소장 변경 파트랑 기판력 파트에 대한 유기적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배운 쟁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포괄일죄의 이거 형소쟁점이라고 그랬죠? 포괄일죄의 일부 범죄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을 때 적법성 판단이 어떻게 돼요? 이중기소 금지에 위반돼서 위법입니다. 부적법이에요. 그럼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적법하게 하려면 추가 기소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된다요? 공소장 변경이에요. 기존 재판에다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으로 갔어야 돼요. 그러면 왜요? 전체 범행에 대해서 실체 재판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재심 케이스는 아까 앞에서 봤죠. 공소장 변경이 안 돼요.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그러니까 추가 범행 밝혀진 거를 어떤 식으로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해가지고 한꺼번에 처벌이 안 되니까 따로 추가 기소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논의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판력을 날려버려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식의 현실적 근거가 들어가는 건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마지막에 설명한 거 모르셔도 돼요. 알면 좋은데 너무 이제 어려운 얘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가봅시다. 이제 후단무죄 이제 형법 배우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형법이니 형소니가 구별이 애매해요. 자, 그 다음 음영 밑에 밑줄 부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까 선행 후행 생각하시면 돼요. 별개 후행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존의 선행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경우예요. 자, 어쩌고 저쩌고라도 자, 세 번째 줄 후행 범죄와 재심 판결 확정된 선행 범죄 사이 후단 경합 관계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락 밑줄 부분 39조 같은 건 적용될 여지도 없다요. 역시 이론적인 근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냥 결론만 외워버리세요. 첫 번째 단락하고 아까 위에 있는 거 결론 부분만 결론만 끊어서 외워버리세요. 이런 것까지는 사례로 구성하기 살짝 애매하고 혹시 사례에서 언급되더라도 그냥 판례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판례대로 결론만 맺을 수 있으면 됩니다. 웬만하면 사례 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죠. 자, 7번으로 가셔가지고요. 특가법 5조의 4의 사항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뭐부터 알면 좋으시냐면 지금 법전을 딱 펴보시면 특가법 5조의 4의 1항은 삭제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1항이 뭐였냐면 상습절도였어요. 원래 상습절도가 특가법 5조의 4의 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다가 이게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깨져가지고 그 1항은 삭제돼 버리고 그럼 현행법상 상습절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대로 그냥 형법상 상습절도로 갑니다.
근데 이제 1항이 삭제되면서 5조의 4가 같이 날아갔으면 좋은데 5항 같은 거 좀 남아있어요. 근데 중요한 조문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5항의 조문 내용이 그 대가로 1번 본문 첫 번째 줄에 써 있습니다. 5조의 4, 5항 1호에서 형법상 절도 관련 죄, 그리고 미수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형은 선고형이겠죠. 다시 이들 죄를 또 범해서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자, 누범이라는 거 딱 개념이 나와야 돼요. 누범이라는 거 뭐예요? 금고 이상 확정돼서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 또 죄를 범해야 누범이죠. 누범 기간 판단은 여러분들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례든 기록이든. 자, 누범이다 모르겠으면 35조를 펴가지고 실제 시험장에 찾아야 됩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같은 거에 누범인 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기록 같은 거에서도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범죄가 누범 전과가 인정되는 범죄인지 인정되지 않는 범죄인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뭘 찾으셔야 돼요? 확정일자도 아니고 무슨 사실 이런 기판형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요. 물론 그 전과가 금고여야 되고 새롭게 범한 죄도 금고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 거 당연히 전제로 깔리고, 그러니까 벌금에 대해서 누범 가중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시점은 집행 종료일입니다. 집행 종료일까 봐 만기 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징역 1년이 확정되면 1년 동안 집행을 당한 교도소에 갇혀 있잖아요. 징역 1년 집행이 끝나고 만기 출소하고 그 출소한 때부터 3년 내 또 이런 금고 이상 죄를 범하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범하고 앉았냐? 가중 처벌하는 게 누범의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집행 종료일자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집행 종료일자 찾을 때 기록에서 자주 나오는 사실관계가 뭐예요? 가석방 자주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20년 6월 1일 날 가석방 돼서 20년 12월 31일 날 그 가석방 기간을 도과했다, 만료되었다라고 나오면 집행 종료일은 12월 30일 가석방 기간 만료일입니다. 이런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기록이 헷갈리니까. 자, 일단 그 정도. 그럼 이제 그런 건 기본 지식이고. 자, 어쨌든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2년 이상 20년이에요. 이거 엄청난 가중처벌입니다. 법정이 엄청 센 거예요. 자, 그 정도 조문 내용 보시고, 자, 대가로 2번의 밑줄 부분 한번 보세요. 자, 끝에 4줄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그냥 간단히 외우시면 돼요. 처벌 조항 중 3번 이상 징역 받은 사람은 그 문헌대로 3위 구조 등 죄로 3번 이상 징역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 사이에 후단 경합범 관계 있다고 해서 처벌 조항 규범 처벌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다. 후단 경합 관계 같은 거 들어가도 무시하고 그냥 3번 전과 선고받은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적용해서 가중 처벌할 수 있답니다. 이 3줄만 외우시면 돼요. 객관식형이에요. 여러분들이 5조의 4의 5항까지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주관식에서 풀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식 한 줄 정리하시면 되되, 조문 한번 읽어보셔야 이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끝에 3줄만 정리해주세요. 그 조문은 똑같아요. 끝에 3줄. 자, 이들 죄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고, 다만 뭐야? 써있는 3위 구조 내지 3, 3, 1조의 죄 또는 그 미수를 의미한다요. 쫙 밑줄에 두시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3위 구조기만 하면 여기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이 어떻게 틀린 질문 나올 줄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장난칠 수 있어요? 왠지 맞는 표현 같은 걸로 이렇게 가중처벌하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뭐 기본적 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는 틀린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범죄일 필요가 없다. 거기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끊어읽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혼자서 읽으면 이런 것도 끊어읽기 잘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형법 총론이고, 좀 바쁘게 간 게 형법 강론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 좀 판례들이 복잡한 게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좀 일부러 빨리빨리 된 것도 있습니다. 자, 총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쉬었다가 강론 그 9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